네, 이번에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거리를 가지고 시장을 다각도로 들여다보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가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날씨가 추우니까 입이 얼어가지고 헛소리가 고맙습니다가 먼저 나와버렸네요. 자, 최근에 가장 큰 이 시장의 이슈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경제 지표, 그중에서 미국의 주택 경기 회복을 많이 꼽더라고요. 지난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가 터진 것은 역시 주택 시장의 버블이었고 이것이 회복하느냐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주택 경기 회복을 추세적으로 좀 인정을 해도 되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미국 정부의 그 부양 조치 때문에 조금 반등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바닥 그 상황이죠. 주택 가격은. 약간 올라오긴 했는데, 바닥을 찍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정부가 하도 모기지를 샀기 때문에 이 모기지 가격이 이 월세보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의 어떤 바닥은 맞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올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집값이 하락을 하면 일단 그 깡통 주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이 이걸 덮어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은행도 사실상 지금 부실해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집값이 하락을 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거를 물어주든지 아니면은 선제적으로 양적 완화를 해서 모기지를 사든지 뭐 어차피 똑같은 부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 선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도 선거구를 보면은 지방색이 완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지지하는 파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약간 좀 모호한 부분들,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이제 플로리다라든가 네바다죠. 근데 그쪽 지방들이 가장 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 건설업 실업이 좀 확대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바마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열심히 주택 가격을 부양하려고 했고 롬니는 거기에다 굉장히 저항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선거 후에도 이렇게 이 부족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이 주택 가격을 부양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이제 좀 좋아지니까 거기에 조금 흥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사실 미국의 그 직업 자체가 약간 좀 이동하면서 하는 그 모바일 잡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딜 이동하려면은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처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파트 형태의 어떤 주택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그 건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파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이 주거 습관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주택 그 매매는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바닥권에 있는 것은 맞지만 회복이라고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심쩍다. 그리고 또 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적으로는 집값을 좀 관리한다. 이런 인상을 많이 주게 되는군요. 자, 미국은 어찌됐건 뭐 잘 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뭐 인위적이든 아니면은 뭐 시장 논리에 따라서 가든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국내로 시선을 잠깐 돌리게 되면요. 이 원화 가치가 빠르게 절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통화 중에서 달러 대비 절상 폭이 가장 크다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사실 원화가 강세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원화 표시 유가증권인 주식, 증시에도 관심을 둘 만한데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 연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우려를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아는 분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들이 얘기한 그 우려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참고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제가 누차 얘기했던 중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 한국이 그 레버리지만큼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한국의 주택 부실로 인해서 건설업체들이 도산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이 건설업체들이 주택을 지을 때는 이제 부실이 계상이 안 되죠. 그러다가 완공이 되면 그래서 안 팔리면 이제 부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집이 완공되지 않은 것처럼 해서 장부를 조작해서 그동안 부실을 숨기고 있었다. 근데 그래도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운전 자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4대강 사업이라든가 우리나라 SOC 산업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올해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다른 분들은 뭐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증시에 좀 악재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얼마 전에 그 뱅가드가 FTSE로 이제 그 추종 인덱스를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뱅가드가 세계 패시브 펀드의 이 최대인 그 뱅가드가 이미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선언을 해버린 꼴이죠. 그래서 MSCI도 내년 되는 이제 그 한국을 선진국으로 편입시킬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좀 자기네들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한국을 인덱싱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그 선진국 그 펀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래킹 에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사기도 싫은 종목을 지금처럼 억지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싫다. 그러면 그냥 이 그 싱가포르라든가 호주 은행으로 대체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죠.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이미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뭘 사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나쁜 뉴스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그 인덱싱에 부담을 갖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종목 위주로 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자기네들이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대형주라기보다는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중형주, 그러니까 테마 위주의 중형주 위주의 시장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역시 지수보다는 이 섹터인데 이 섹터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달러 원 환율이 떨어지면은 수출업체에 대한 그 채산성 문제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달러 원의 하락보다는 N1의 하락, 엔화 대비해서 우리의 원화 가치가 오히려 기업들한테 더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일본의 엔화 약세가 절하 추세로 계속 밀고는 가고 있습니다. 뭐 그들의 뜻대로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엔화의 절하 추세, 그러니까 최근에서 엔저 원고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네. 추세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엔화가 절하 추세로 가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간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이 급작스럽게 엔화가 절하될 가능성도 열어는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는 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일본의 그 20년 만기 국채가 10년물에 대해서 갖는 스프레드가 92bp로 지금 99년 7월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본의 장기 국채를 파는 거예요. 20년물은 워낙 듀레이션이 크니까 약간 좀 가격이 빠지면 훨씬 더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장기채부터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본 정부의 국채 발행 부담이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인들, 그러니까 가게들은 지금 인구 노령화 때문에 저축이 계속 이제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국채를 사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영업이익률 6%를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런가?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없었던,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자르든가 아니면은 이제 약간 좀 이 직업의 질을 좀 낮게 만드는 거죠. 그만큼 일본의 그 가게들, 개인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저축할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일본의 그 연기금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계속해서 국채를 사왔었는데 노령화되니까 자꾸 이제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노인들한테 그 지원금을 줘야 되니까 국채를 이제 팔아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누구도 이 국채를 살 수 없어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일본의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결국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똑같이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도 결국은 엔화가 절하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은 사실 서민들에게 수입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원화 절상을 좀 서둘러야 되거든요. 반면에 일본은 디플레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충분히 엔화를 절하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과 경쟁하는 그런 한국의 수출업체들은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어제 이 자동차주들이 뭐 주가가 영향을 받길래 몇 가지를 살펴봤더니 미국 내에서 그 일본 업체들의 선전이 상당히 눈에 띄더군요. 비용 절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요타도 16%가 증가했는데 우리의 자동차들은 조금 저조했던 것 같더군요. 하여튼 뭐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엔화 절하는 우리한테 좀 복병이다, 이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의 이 허리케인 샌디가 지나갔습니다. 큰 피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곡물이라든지 사료 가격이 또 급등했다고 하는데 그 영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는 사료 가격이 급등을 해서요. 이제 가축을 좀 살찌우기보다는 그래서 고기를 더 얻기보다는 좀 미리 도축을 하는 그런 형편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문제죠. 사실 미국 농가가 올해 초에 곡물 가격이 좀 낮을 때 그래도 해지를 해놔서 그나마 다행이었고 지금까지는 뭐 타격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진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 동물 성장 촉진제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은 일단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연료 생산이 줄어들 경우에는 이제 정유업종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 옥수수의 42%가 바이오 연료를 위해서 지금 뭐 생산이 되거든요. 쓰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2020년까지는 이 수송용 연료의 한 10%는 이제 그 바이오 연료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걸 한 5%로 낮추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이오 연료라는 게 진짜 친환경이냐 여기에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연료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동남아 목장 주인들이 곡물을 심기 위해서 벌목을 하는 이게 무슨 친환경이냐 이렇게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이 바이오 연료 생산이 줄면은 아무래도 이제 재래적인 전통적인 석유 제품의 사용이 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유업종이 조금 좋아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편 이제 그 대선 이후에 미국은 이제 그 달러에 저항하는 브릭스 국가들로부터 어떻게 달러 가치를 보호할 건가? 그러니까 요즘에 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달러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릭스 은행도 좀 만들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저항이 거센 것 같은데 이 달러 가치를 미국이 보호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석유 가격을 올리는 거죠. 어떤 방법을 쓰든 그렇게 되면 이 석유는 달러로밖에는 못 사니까 석유의 수요가 늘어날 때 이 달러 가치가 보호될 것이다. 달러가 이게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뭐 이 정유업종에는 나쁜 게 없으니까 그것도 조금 저는 장기적으로는 뭐 이 석유 가격이 좀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유업종은 단기적으로 조금 괜찮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 김학투 상무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면은 힌트가 좀 보입니다. 앞서 건설 쪽은 조금 부정적, 그리고 또 일본하고의 이 경쟁 구도에 있는 자동차도 뭐 아주 긍정은 아닌 것 같고요. 정유는 조금 긍정으로 또 보시는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최근에 그 애널리스트가 낸 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이 섹터의 탄생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하더군요. 산업의 패러다임이 좀 변화하면서 기존에 이제 굴뚝 산업으로 많이 예전에 있었던 종목들은 좀 주가가 이제 등한시되고 새롭게 부각되는 산업이 좀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요즘 화장품 관련주 오늘도 방송에 많이 나갔을 텐데요. 화장품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승세도 주가가 또 이어지고 있고요. 장수의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네네. 의미를 가질까요? 일단 화장품은 계속해서 성장 일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쪽은 옛날부터 여성들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택동 시절부터 남녀 평등을 강조를 했었고요. 또 그렇게 함께 일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 여성들이 화장을 안 했었는데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촉매제가 됐던 게 역시 화장품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주도했던 주체가 한국의 화장품 업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최근에 중저가 화장품 그 샵이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그들에게 그 화장품 원료를 댈 것인가 하는 거죠. 근데 이 명품의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를 위해서 수직 계열화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원료는 자기밖에 안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많은 그 화장품 원료 생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수혜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여성들이 화장을 하되 아직까지는 스킨케어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서양의 그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색조 쪽에 굉장히 치중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중 여성들하고는 잘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역시 그것도 이제 한국 업체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9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색조 과정에 좀 신경을 쓰는데요, 중국 애들도. 그러나 이제 한류를 타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신세대들도 이 어떻게 그 한국의 연예인들처럼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한국 화장품에 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도 이 유행에 따라서 굉장히 좀 화장을 좀 바꾸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렇게 아주 트렌디하게 신제품을 낼 수 있는 데가 한국 화장품 업체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화장품은 아직도 성장 여력이 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도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명동이나 뭐 대표적인 명동이죠. 압구정동이나 뭐 강남 쪽에 나가면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시죠. 성형과 미용에 대한 관광. 뭐 서울시가 이런 특구로서 어떤 지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부흥이 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남아 쪽도 요즘 많이 진출하고 있던데 이슬람 문화권에는 이 할랄이라고 하나요? 돼지고기 원료를 쓰면 안 돼서 그 인증을 또 통해 가지고 많이 이 원료 업체들이 그 개척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더군요. 자, 정부가 12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술집과 식당에서는 금연을 조치할 거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회적인 이슈인데 이것과 또 투자와 연관시킨다면 담배 회사 또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담배 회사들이 규제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뉴스 때문에 이 담배 회사를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이제 공원에서 금연을 시작한 이후에 담배 가격을 빠르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담배를 덜 피우게 하자. 대신에 그로 인해서 생긴 세수 부족은 좀 형편이 되는 사람들한테 물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술집에서조차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건 결국은 정부가 이렇게 이제 담배 가격을 올리기 위한 마지막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그만한 그 경제력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흡연율이 얼마나 줄까 하는 건데요. 흡연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담배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근데 이제 그 이유가 한국의 이 성인 흡연율은 34% 정도거든요. 근데 성인 남자의 흡연은 좀 줄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성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양의 여성 흡연율이 한 2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설문상으로는 5%니까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청소년 흡연율도 지금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크게 이 양에서 그 데미지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의 그 담배 가격 인상과 관계없이 이 한국 업체들은 조금 더 담배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쟁하고 있는 수입 업체들이 담배 가격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올린다 하더라도 점유율에 그렇게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담배 업체들은 지금으로서는 이런 이 네거티브한 아주 그 부정적인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오히려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꼼꼼히 분해를 해보면은 투자에는 다른 방향이 엿보인다는 걸 다시 한번 인지시켜 주셨습니다. 자, 마켓 키워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통해서 투자의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